올해 엔화의 절하폭은 다른 선진국 아시아 통화 대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리스크가 확대될 때 미 달러화와 함께 엔화가 강해졌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인데요. 10월 21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일시 151.94엔을 기록하며 전일에 이어 심리적 방어선으로 여겨지는 150엔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버블 경제의 후반기였던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150엔선을 넘어선 지 단 하루 만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엔화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 144엔 중반까지 추락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엔화 환율이 7엔가량 급락한 것인데요. 간다 마사토 일본 재무성 재무관은 시장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NHK는 일본 정부가 사실을 숨기고 매매하는 복면 개입을 실시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 엔화는 왜 이렇게 오를까요? 물론 엔화 가치가 급락한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무역 수지가 악화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와 이에 따른 금리차 확대 때문이죠. 미국은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고 있는데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로 고수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모두 엔화 약세의 또 다른 이유로 일본은행 BOJ의 수익률 곡선 관리 YCC 정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구조적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여 경제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6년 10월부터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YCC는 특정 국채의 금리 기준을 설정한 뒤 이를 넘으면 무제한 국채를 매입해 금리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BOJ는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상단을 플러스 0.25%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25% 정도인 일본의 장기금리 상하한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확대만 해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를 노린 엔화매도 달러 매수세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죠. 하지만 장기금리가 오르면 설비투자 감소 등 경기를 냉각시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국채이자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밴드를 넓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일본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31.1%고요. 국채 발행이 1096조엔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씁니다. 일본의 장기금리가 1% 상승하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할 국채이자는 연간 11조엔으로 증가합니다. 미국 수준인 3.5%가 되면 이자만 연간 38조엔으로 불어납니다. 일본의 일반 회계 예산 가운데 세수로 충당 가능한 금액은 고작 57조엔에 불과한데요. 만일 38조엔이 이자 지불로 사라지면 세수의 3분의 2가 이자로 증발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한편 일본 금리가 낮게 유지되니까 미국 금리가 더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본과 미국채 금리차가 크니까 일본이 미 장기국채를 사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미 국채 매수를 줄이는 동안 일본이 미 국채를 사면서 미일 동맹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미 국채를 사면서 엔화 약세를 용인받은 형태입니다. 올 들어 엔화 가치는 30%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채 금리차는 3.5%를 웃돕니다. 일본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30%를 손해본 셈이죠. 대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30%의 환차익에 3.5%의 금리차까지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판이 바뀌었습니다. 엔저가 수입물가를 급등시켜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인상시키는 나쁜 엔저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어봐야 가치가 떨어지기만 하는 엔화는 불안한 자산으로 변했습니다. 일본 가계의 캐피털 플라이트, 즉 자본 도피 가능성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계 자산이 본격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면 엔화 약세의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자본 도피의 유혹은 더욱 커지게 되죠.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1900조엔에 이릅니다. 이 중 10%만 외화자산으로 이동해도 190조엔어치의 엔화 매도가 일어납니다. 달러로는 대략 1조 3600억 달러입니다. 시장의 투기 세력은 BOJ가 어느 시점에 엔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적어도 BOJ가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을 수정하거나 포기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엔화 환율이 150엔을 넘나드는 것도 이들이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한편 엔화를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BOJ가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엔화 가치는 오르기 때문이죠. 엔화 환율 방어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든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금을 던져서 방어를 해야 하는데요. 환율이 심리적 방어선을 돌파하자 BOJ가 미 국채를 팔면서 방어를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고를 전부 달러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은 채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서 그걸로 외환시장에서 엔화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아무도 안 사는데 일본마저 미 국채를 던지면 마지막으로는 연준이 국채를 사야 하는데요. 그런데 연준은 QT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채를 팔아야 합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글로벌 시장금리의 준거가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 채권시장에서 벤치마크 역할을 합니다. 킹달러가 되면서 채권 사냥꾼들이 움직이자 이제는 각 나라가 환율에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믿었던 일본마저 미 국채를 던지자 페드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3%까지 치솟았기 때문이죠. 시장에 나오는 국채를 사서 치솟는 금리를 내리려고 하니 QT와 상반됩니다. 그러자 마침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비둘기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달리 여는 총재나 에반스 여는 총재가 갑자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같은 비둘기 발언을 합니다. 매파의 수장 블러드 여는 총재도 중간적인 성향의 발언을 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미 국제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국채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옐런은 강달러가 주는 파급 효과를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강달러는 금리 인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멈춰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너무 셉니다. 페드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강달러 이슈와 국제시장 리스크를 제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속도 조절에 관한 비둘기 발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어쨌든지 증권시장에서는 피보트로 받아들였고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돌아섰습니다. 이상 미국의 금리 인상에서 비롯된 강달러와 국제시장 교란에 대한 일본의 궁여지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